3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유가 상승도 증시에 부담을 줬지만 최근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 미국의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52센트 오른 배럴당 106달러 87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과 달리 전달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인 구제금융기금을 5천억 유로에서 9,400억 유로까지 확대하라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동안 편안하게 해주셨습니까? 3월 26일 월요일 순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국제 행사인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또 핵물질 감축을 얼마나 이뤄낼지 지구촌의 시선이 바로 서울로 쏠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무사하게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글로벌 증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올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소폭 반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표가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최근 조정이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조금은 그 전체적인 대외 변수보다는 어떤 종목별 장세 그리고 업종의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출발하긴 했지만, 조금 개선될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됐던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 좀 약세 전환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표 부진으로 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장 중반 이후에 소폭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27%,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15%,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정도 강보합권,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전환할 수가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유럽연합이 유로존 구제 금융기금을 9,400유로까지 확대하라고 공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상승 전환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에버코어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2.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RBC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가 4.1%,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1.15%, 그리고 웰스파우가 3.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정유회사 쉐보론 같은 경우에도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알코아 그리고 캐터필러가 각각 1.7% 정도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그 기업 공개 이후에 첫 거래를 시작한 미국 내 3위 거래소인 배츠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식에 대한 매매 사고를 내면서 공모가에서 4% 이상 하락한 뒤에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애플은 이 사고로 그 장 초반 갑자기 9%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지만은 0.5% 하락한 596.05달러에 마감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와 반대로 조금 그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KB원 같은 경우는 부진한 그 신규 주택 수주 그리고 주택 지표 영향으로 인해서 8.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분기 적자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3.56% 그리고 경쟁사인 샌디스크도 2.9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중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최근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요. 자세한 지표 내용들 살펴볼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번 주 주택 지표 발표가 지난주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 주택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악재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31만 3천 건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32만 5천 건 그리고 1월 달에 32만 8천 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예상 밖의 부진을 현재 보이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주택시장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택시장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본다면 북동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매매가 활기를 보였었지만은 남부와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주택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만 3,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급등을 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 신규 주택 평균 가격에 비해서도 6.2%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주택 시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압류로 인해서 매물로 나오는 기존 주택이 많아서 주택 판매 시장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 현재 직면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에서 압류가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앞으로도 좀 신규 주택 판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말 그대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좀 개선이 돼야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또 마찬가지로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압류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줄었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란산 원유 수출 감소가 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이 뉴욕 증시에 좀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그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해소시키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란에서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조금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런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려감을 좀 빠르게 해소시킬 만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산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그 30만 배럴 정도 축소가 되면서 종전에 1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유가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토탈 그리고 로열 더치셀과 같은 주요 유럽 바이어들이 수입을 중지하거나 수입을 중지를 하거나 그리고 수입을 좀 줄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감이 현실화가 됐었고요.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아직까지 원유 공급 부족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유 공급이 아직까지 양호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주요 산유국이 언제든 증산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단, 나이지리아도 생산량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로 인한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싸움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현물 가격이 조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이런 국제에너지기구라든지 그리고 오펙에서 증산이 나서게 된다면은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EU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을 9,400억 유로, 한 2배 정도 확대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긴 했지만 시장에 큰 호재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유로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증액이 될 것이라는 부분도 네. 많이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독일이 계속해서 구제금융 그 확대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그동안 어떤 그 증액이 될 것이란 그 기대 부분, 그리고 그리스가 빨리 진화가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지만은 그게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회의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호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 방화벽인 구제금융기금을 5천억 유로에서 9,400억 유로까지 확대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시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과 그리고 연구기금인 유럽재정안정 메커니즘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 건이 아젠다가 그 다음 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현재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에 따라서 EU 집행기구는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두 기금을 합쳐서 영구적으로 규모를 9,400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시적으로 9,400억 유로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그보다 적은 7,400억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영구적인 그 기금 증액은 EFSF 그리고 ESM을 합쳐 추가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적은 그 7,400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EFSF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증을 새롭게 출범하는 ESM에 투입해서 9,400 유로로 만든 뒤에 2,000억 유로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구제금융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7,400 유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9,400 유로 증액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EFSF가 만료되는 내년 중반까지 2개의 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 1년 정도 증액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독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여전히 증액에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9,400 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400 유로까지 증액이 되는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유럽 증시 또한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은행주, 금융주 강세 눈에 띄었던데요. 네. 네. 일단 유럽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강보합권을 마감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강보합권 출발을 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악재로 인해서 최근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런 주가 조정 이후에 조금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조금 소폭 상승을 출발하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소폭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을 아우르는 복합 PMI의 부진에 이어서 영국의 영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유럽 경기 둔화 우려감이 제기가 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조금 악재가 됐던 부분인데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 부분도 악재가 되면서 장중에 한때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조금은 그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넘는 그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스페인의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주 그리고 광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9,400유로의 어떤 그 구제금융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은행주의 모멘텀이 좀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렇게 구제금융이 확대가 된다면은 마찬가지 유럽 전체적으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국채 수익률도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본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0.16%,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0.2%,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본다면 은행주, 뭐 광산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요. 광산주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가 좀 상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반전에 좀 힘을 보태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덧붙여서 그리스 관련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가 당초 23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국채 교환 만기를 4월 4일로 연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 뭐 그리스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어쨌든 뭐 그 2차 구제금융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됐고요. 그리스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는 뭐 포르투갈, 스페인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불거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런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럽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업을 아우르고 있는 PMI 지수가 좀 저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물 경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유동성에 대한 얘기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이후에는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관한 부분도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 다시 급상승했고 또 금값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자세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죠. 네, 일단 먼저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는 원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배럴당 1.52달러, 1.4% 상승한 106.8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3월 들어서 14% 감소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인해서 글로벌 그 공급 우려감이 제기가 된 것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다음은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본다면 금 4월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19.90달러, 1.2% 상승한 온수당 1662.4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그 구줄의 최저치로 밀렸던 금 선물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시장 전반을 끌어올린 데다가 그리고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그 달러를 할 수 있겠죠.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 상품 가격 같은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러 특히나 통화 가치 가치에 관한 부분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금 가격을 조금 예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더욱이 3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죠. 월말 발표되는 이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냐에 따라서 향후 글로벌 증시 흐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GDP 좀 소비 관련 지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6일 먼저 한번 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3월 26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2월 미결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3월 28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지수 그리고 2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3월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4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 확정치도 발표가 되고요. 3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2월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서 2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증가율 그리고 3월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3월 밀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핫이슈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궁금하시죠?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지표들이 큰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3대 지수 이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증시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확인 심리가 이어지면서 단기 조정세는 금주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나 지정학적 리스크, 돌발 악재 등장에 대해서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금주 크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변수로는 역시 중국 경기 둔화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거나 악화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표적으로나 어떤 정책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분명히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성장주들의 그 반등이 일어났었는데요. 막판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일어났는데 이 같은 투자 심리가 지금 약해진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적 발언 내용 나와준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일단 보고 있고요. 금일장 사실 오늘부터죠. 핵 안보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금주에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심리적으로 좀 이런 외부적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죽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서 거래 금액 그리고 거래량 좀 실리는 거 보면서 일단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단기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형주 위주로 장이 흘러가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IT 부품주가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메릴린치 외국계 증권사죠. 삼성전자 200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거의 최고가 리포트, 사상 최대 리포트인데요. 삼성전자 사실 200만 원 리포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분명히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개인적 투자가들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뭐 있다고 하셨더라도 최근에 올라오면서 아마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일단 여겨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장주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트레이딩 전략 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를 매도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여전히 대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IT 대형주, 중대형주나 아니면은 IT 하드웨어주 그리고 휴대폰 관련 부품주로 대안을 찾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좀 맞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사실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D램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 반도체 LP다 파산 결국엔 뭐 해당이 될 것으로 일단 어느 쪽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쪽 이제 일본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만 이런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 결국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수혜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관련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 결국에 후광이 있는 IT 부품주, 장비주도 계속 흐름 좋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종목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삼성전기, 지금 삼성전기도 사실 LED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작년에 부진했지만 스마트폰 MLCC라고 부품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당히 호재성 지금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에너지 사업 부문의 양호한 실적 성장으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월봉 차트로 보시면 삼성전자와는 또 다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뭐 SFA, ICD, OLED 전공정 장비나 시가총비 업체들이죠. 이런 장비주들도 결국엔 런던 올림픽 올해 있죠. 7월 달에 이런 올림픽을 앞두고 OLED TV라 아몰레드 TV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관련 쪽에 계속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수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하시기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결국엔 중국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10%대 결국 두 자릿수로 올라갔고요. 지금 K5, 시드 등 신차 출시로 또 한 번의 실적 모멘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지금 사실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 역시 자동차들도 부품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완성차 종목이 결국에는 다양한 밴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수준 모멘텀을 살아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를 트레이딩 공략하시는 전략도 IT 부품주와 함께 최대의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IT 관련주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맞벌이 가구 소득은 외벌이 가구보다 15%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기업 체감 경기가 8분기 만에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BSI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에 근접한 99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 책정 방식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책정돼 카드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바로 오늘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한때 화해 모드에 돌입했던 북한과 미국이 다시 불협화음을 내면서 한반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고 정확한이라는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로켓이 발사될 경우 대북 식량 지원은 어려울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또 축국이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 등 잘못된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26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급등한 유가 안정에도 공동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에 분명한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릴될 것이고 북한의 규칙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과 러시아와도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문제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할 예정인데요. 핵물질 감축을 위한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58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막을 올립니다. 2010년 워싱턴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핵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정상을 비롯해 22개 정상들과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문제, 국가 간 경제 영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가계부채 등으로 언제부턴가 맞벌이라는 말이 상당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만큼 함께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와중에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예,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외벌이보다 15% 정도만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번다고 해서 수입이 2배로 느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한국 맞벌이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하다는 보고서에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15% 정도 소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가사노동 시간으로 인해 지출이 늘고 효율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LG경제연구원 측 설명인데요.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주부는 퇴근 후 육아와 가사 등에 하루 평균 3.7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4.8시간, 미국의 4.5시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인데요. 가사 노동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관련 지출은 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를 돌볼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식사 준비 대신 외식을 하다 보니 외벌이보다 한 달 평균 20만 원을 더 쓰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포기한 데 따라 효용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청소가 안 돼 있거나 빨래가 밀리고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도 일종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 때문에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총 70만 원의 효용을 손해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의 소득 격차는 겨우 15%에 불과해 부부가 함께 벌어도 혼자 일하는 가구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같은 계산법을 정의해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50%나 더 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 녀석은 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근로 때문에 미국 여성보다 깎아먹는 수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맞벌이의 함정, 이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네 가게의 신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 보이는데요. 그나마 최근 기업 체감 경기는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7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기업 체감 경기가 8분기 만에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에 근접한 99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다음 분기의 경기가 현재 분기의 경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인데요. 반면 기준치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아직 기준치를 웃돌지는 못했지만 올해 1, 4분기 77까지 하강했던 곡선이 8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대한상인은 보면서 기업 경기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분위기가 다소 좋아진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된다고 하죠. 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부과되던 카드 수수료 책정 방식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책정돼 카드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불분명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누차 받아온 업종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현재 최저 1.5%에서 최고 4.5%까지 약 3%포인트 차이 나는 수수료율 격차는 1에서 1.5%포인트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맹점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체 수수료율 평균까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26일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또 28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리며 29일에는 중앙청사에서 공정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장관, 서민대책이 참가하는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29일 공정위원회 주최로 현장 분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순서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가 좀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좀 흐름을 바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장 막판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장 중에는 좀 매도세로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장 후반에 매수세로 좀 전환되면서 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을 뭐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2020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 등의 부진한 소비 지표 그리고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확산되면서 장 초반에 장 시작하면서는 뭐 강보합으로 이렇게 장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장 후반에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전일 대비 0.71포인트 오른 2026.83으로 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장 마감과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한 470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장 중 계속 매도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매수세로 좀 전환되면서 49억 순매수 그리고 역시 개인도 한 1,05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조금 하락하면서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3일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0.43포인트 내린 527.4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유럽이나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장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억 또 41억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개인은 뭐 역시나 84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좀 어떤 업종들이 특히 강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장 초반에 뭐 역시나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들이 뭐 오르지는 못했으나 하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좀 오른 종목들이 나오면서 조금 그래도 오른 종목들은 조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이나 기계 이런 부분들이 1%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운수창고나 서비스,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도 좀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은행주가 1.3% 빠지면서 곁들여서 유통이나 금융, 통신, 보험, 섬유, 운송장비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는 뭐 목표가가 200만 원까지 나온 삼성전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처음 등장한 200만 원 설이 나오면서 0.24% 올라서 126만 1,000원에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2.7% 상승했는데 좀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면 유진기업 때문에 하이닉스가 2.7% 상승을 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도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죠. 오늘 해관보 정상회의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열릴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과 좀 협약을 맺으면서 화학 관련주죠. 그래서 한전기술,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요.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전략을 세워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은 0.7%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당분간 조정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주도 좀 박스권 장세 갇힐 거라는 의견도 많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닥 증시에 도움을 줄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다. 그래서 재료가 부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재료는 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 커플링 분위기를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지금은 소강 상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언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를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 타이밍이 언젠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죠. 그런 부분들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의 매수세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개인이 그동안에 투신의 매도세가 가장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펀드의 매도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의 매도 자금을 개인들이 이제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펀드 매도 자금을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뭐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뭐 미국이 소비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장이 조금은 더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월 대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매년마다 3월 대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월 대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달러 캐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캐리가 뭐냐면 이제 달러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14년까지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가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달러 캐리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캐리 때문에 3월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우리가 너무 두렵게 생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따라가는 장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좀 주워 담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조금씩 주워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단기 수익을 본 종목이 있으면 단기로 좀 수익을 보셔서 현금화를 했다가 조금씩 사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6월 달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3차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금주는 아무래도 1사분기 말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 좀 관망세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관의 매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해관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도발, 미를 예측할 수 없는 재료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테마주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투자 네.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네. 테마주 뭐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이제 테마주가 조금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네.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 테마주 쪽은 우리가 좀 안 건드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신일산업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사고서 바로 좀 수익을 보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마침 네. 뭐 다행히도 또 30% 정도 그렇죠. 예,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높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니까 수익이 높으면 아무래도 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은 갖고 나온 게 조금 삼성전자에서 관심이 있었던 사이버 결제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 그룹주 관련해서는 LG 그룹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좀 이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팁을 좀 말씀드리면 단기 순이익도 좀 우리가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큼 장사를 잘하는가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먼저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지금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박스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성향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증시에는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로 넘어가면 LG 생활건강 역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나 56만 1,000원에서 54만 원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G 생활건강 재무제표를 조금 보여드리면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0억이나 더 늘어났. 이것도 12월 현재 1,000억이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600억 정도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으로 좀 넘어가면 LG화학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36만 7천원 선을 저점으로 다시 좀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 36만 7천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탈피를 해주면 다시 신고가는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리면 역시나 LG화학 역시도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G화학 역시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LG화학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오늘의 관심 가져볼 만한 테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